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그 해상 무역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해상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6세기에 이제 이 동중국 해상에서 맹위를 떨쳤던 사람인데 그 왕직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왕직은 이제 왜구의 수계로서 이제 그 1559년도에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항주성에 있는 성문 밖에서 이제 국가반역죄라는 명목으로 이제 사형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처와 자식들은 다 노예로 이렇게 추방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명나라가 이제 해금령을 내려서 그 외국과의 무역을 이제 금지를 했었죠. 주로 이제 조공무역 이외에는 이제 개인적인 무역은 다 이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밀무역이 이제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의 상해에 지금의 상해의 근방인 뭐 주산군도라든지 뭐 쌍서 이런 데가 이제 밀무역의 본거지로서 많이 발달하고, 이 밀무역 행위에 이제 왜구들이 가담을 해서 이 왜구들이 이제 판을 치던 시대가 바로 그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16세기를 이제 소위 이제 대왜구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왜구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국 사람이라든지 포르투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왜구를 이제 척결하기 위해서 그 중국의 많은 유명한 장군들이 이때 등장하죠. 뭐 유대유라든지 척교강, 이 두 장군의 얘기는 이제 뒷부분에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형을 당한 이 왕직은 과연 누구인가? 이 왕직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그 밀무역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광동 지방에서 큰 배를 만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으로 이제 무역을 해서 이제 많은 돈을 이렇게 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왕직이라는 사람은 이제 1543년에 이제 일본에 포르투갈인이 맨 먼저 상륙하는데, 그때 포르투갈인이 타고 온 그 배의 주인이 바로 이 왕직의 배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왕직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밀무역 때문에 이제 일본도 자주 왔었고, 또 일본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인 뭐 이런 사람을 다수를 거느리는 큰 그 대상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왕직은 그 당시에 이제 관군들과 협조를 해서 본인이 이제 밀무역상이자 사실 반은 뭐 해적인데 이 관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제 다른 그 지역의 다른 어떤 밀무역자를 소탕하고 뭐 이런 걸 도와주면서 이제 그 대가로 이제 특권을 누리면서 이제 밀무역을 이렇게 해온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유라는 이제 그 명나라 유명한 그 맹장의 그 명장군의 그 급습을 받고, 본인도 이제 중국의 동중국 그 중국의 그 본거지인 그 영파 쪽에서 쫓겨나서 일본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일본의 이제 고토열도하고 이제 히라도라는 그 섬으로 이제 피신을 가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밀무역에 종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수완이 좋고,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와 일본 간의 그 밀무역의 어떤 루트를 장악하는 그런 위치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바다에 그 두 적, 즉 우두머리는 없다, 두 개의 우두머리는 없다 할 정도로 최고의 어떤 지위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오봉선주, 뭐 휘왕, 안위 사람이기 때문에 휘왕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구는 이제 어디서 활동했냐, 우리가 이제 그걸 잠깐 살펴보면, 왜구의 본거지는 이제 중국의 그 주산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주산군도는 지금 상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섬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주산군도에 있는 그 여기는 절강성에 속하는데 그 영파 해안, 또 이 다도해 이런 지역이 이제 여구들이 그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직이 이제 밀무역을 통해서 이제 큰 부를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왕직이 이제 거래를 했던 품목들은 뭐 중국의 생사, 도자기, 비단, 면포 이런 것에 대한 무역을 했고, 또 일본에서는 은을 가져와서 이런 이제 그 중국 상품에 대한 무역을 주로 이제 밀무역을 주로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이 외구의 본거지인 주산군도, 이 주산군도가 이제 바로 이제 무역자뿐만 아니라 외구들이 소위 판쳤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산군도는 이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절강성의 이제 그 끝에 있는 건데, 지금의 닝보시라고 해서 닝보시 근처를 우리가 쌍서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 주산군도는 그 우측에 있는 다도해인데 거기를 이제 우리가 주산군도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밀무역의 본거지인 쌍서는 어떠하냐? 이 쌍서는 이제 영파해변의 이제 항구인데, 이 무역의 요충지로서 이제 일본이나 이 조선으로 가는 항로의 기점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무역 행위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일본으로 이제 배가 출발하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항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광저우에서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광저우에서 이제 무역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명나라 당국에서 이제 허가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안 해주고, 또 그쪽에서 또 이 포르투갈 애들이 뭐 땡깡을 피고 하니까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쫓겨나서 위로 쭉 올라와서 이 영파 해안, 즉 이 쌍서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르투갈들이 비밀 거류지로 이제 삼고 무역을 해왔는데, 특히 이제 강남의 상품을 이제 구하는데 가장 그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던 데가 바로 이 쌍서였죠. 그리고 이 쌍서가 바로 이제 일본 무역의 어떤 최적지다. 이 한마디로 쌍서는 이제 다민족이 모이는 이제 무역 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쌍서에서 나중에 이제 이 일본의 기독교를 가장 먼저 전파한 이 하비에르 신부님이 이제 출항했던 곳이 바로 이 쌍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광저우 쪽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무역을 하고 싶었는데, 중국의 기본 입장은 이제 조공무역이고 개인들의 무역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그쪽에서는 발을 못 붙이니까 위로 쭉 올라와서 이렇게 그 대만 사이를 지나서 이 주산군도가 있는 쌍서까지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쌍서에서 이제 거점을 잡고 이제 민무역에 이제 포르투갈인도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쌍서가 이제 워낙 이런 밀무역으로 유명하다 보니 그 주한 장군이 이제 1548년에 이제 이 쌍서항을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밀무역을 근절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쌍서항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밀무역의 거점을 이제 한마디로 일망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 밀무역지에서 판을 쳤던 이제 포르투갈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 마카오까지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그 마카오에서 정착을 해서 그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어떤 무역 기지로서 쪽이 이제 유명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왕직도 이제 그 주한 장군이 이제 이 쌍서항을 토벌할 때 일정 부분 이제 도움을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쌍서가 토벌되고 나니까 이제 나면서 이제 더 밀무역의 단속을 강화하니까 오히려 막으니까 더 왜구들이 더 극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후기 대왜구 시대가 이때부터 이제 개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쌍서가 주한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 밀무역지가 이제 철저하게 파괴된 다음에는 이 왕직이 드디어 이제 이 중국의 그 밀무역 네트워크를 패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 모든 밀무역은 이제 왕직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 할 정도로 그쪽에서 동중국 해상에서 이제 모든 그 어떤 해상왕으로서 큰 위치를 이렇게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직이 이렇게 이제 해상왕으로서 기세를 올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왜구를 토벌했던 토벌 대장이 했던 그 유명한 그 유대유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유대유라는 장군은 이제 이 강력하게 왕직에 대한 토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왕직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왕직이 바로 이 왜구의 어떤 그 두목이 있기 때문에, 왜구의 온상이기 때문에 이 왕직을 이제 그 토벌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왕직은 이제 중국을 떠나서 일본의 그 고토 열도하고 히라도로 이제 피신을 1550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이제 자기 거점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히라도 영주는 이제 왕직의 그 일행을 크게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직이 이제 중국의 상품을 갖다 주고, 또 자기들 필요한 뭐 조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제 아주 대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직은 일본의 히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토 열도 이쪽에서 이제 또 그 화교들의 어떤 열렬한 그 추앙을 받고, 그쪽에서 큰 이제 상인으로서 성장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왕직이 일본으로 갈 때 이제 자비에르 신부님도 이제 히라도에 입성을 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직은 일본에서도 이제 밀무역 사업을 이제 잘 일으켜서 크게 번성을 시켜서 밀무역의 왕의 위세를 이렇게 떨치게 됩니다. 이제 그 왕직이 이동 경로인데, 왕직은 이제 이쪽 그 중국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고토 열도락에서 이렇게 요 열도가 있는 위치가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거점을 잡고, 또 그 위에 있는 이제 이 규슈의 서남쪽에 있는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히라도 섬에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일본의 이제 밀무역을 종사하는데, 당시 히라도의 이제 영주가 이제 누구였냐면은 이제 마사라 다카노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히라도 영주인데 크게 이제 왕직 일행을 반기게 돼서 왕직을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 마사라 다카노부는 뒤에 또 얘기를 한번 다시 또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쌍서가 이제 토벌이 된 이후에도 왕직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 역시 밀무역을 종사하고, 또한 중국의 해안에도 여전히 왜구는 이제 극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명나라는 이제 그 왜구의 수계로 알려진 그 왕직을 설득해서 이 왜구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호종원이라는 그 총독은 그 명나라의 그 지방의 이제 군권이라든지 통치권을 쥐고 있던 호종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짜죠. 그래서 이제 이 왕직을 회유를 해서 이제 왕직으로 하여금 이제 왜구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이제 그 계략을 이제 짜게 됩니다. 그래서 호종원의 전략은 이제 왕직을 회유를 해서 왕직으로 하여금 이제 그 왜구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전략인데, 여기는 그거에 이제 왕직이 좀 속아 넘어가죠. 여기서 잠깐 이제 그 당시에 왕직과 이 호종원, 그리고 이제 그 왜구 토벌의 유명한 유대유 장군, 그 다음에 중국의 이순신으로 알려져 있는 척개광 장군,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왜구 토벌의 이제 큰 유명한 그런 유명한 장군들이죠. 근데 그 왜구 토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중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이제 풍운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척개광이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왜구를 이제 다 몰아낸 그런 장본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또 유대유라는 장군도 함께 잠깐 출연하는데, 유대유 역할을 이제 홍금보가 홍금보가 이렇게 연기를 하고, 척개광은 조문탁이 이렇게 분해서 조문탁이 이제 역할을 맡게 되죠. 한번 이 영화도 한번 볼만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영화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첫째 영화 시작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화면이 나오는데, 왜구의 우두머리는 왕직이라는 왕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이 왕직의 양자, 모해봉과 1000명의 왜구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왜구들이 이제 그 왕직이 잡혀간 걸 알고 이제 왕직을 또 구하고 또는 이제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명나라 이쪽에 그 쪽에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명나라 주산군들을 통해서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유대유가 이제 바로 이 왜구의 그 본부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꾸몄는데 한번 시간 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직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호종원이 이제 그 전략을 짜서 왕직을 이제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귀국하면 죄를 묻지 않고 내가 무역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귀국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중국에 남아있던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 그 다음에 또 부하들을 이제 잘 석방을 시켜서 융숭하게 접대를 하고 잘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왕직이 알아보니까는 자기 가족이나 부하들이 잘 그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2년 뒤에 1557년에 이제 그 왕직은 이제 명나라가 보낸 사신과 함께 명나라로 귀국을 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무역을 허락하겠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호종원은 이제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이 왕직을 이제 귀국하니까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1559년도 12월 25일 날 이제 성문 밖에서 결국에는 왕직을 참수를 하죠. 근데 왜 참수를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 왕직도 아니 호종원도 이 왕직을 진짜로 이제 풀어줘서 왕직으로 하여금 이제 왜구들을 좀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밀무역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왜구의 어떤 그런 소란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호종원은 워낙 그 정치적인 사람이고 또 소문이 호종원이 이제 왕직으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고 풀어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게 두려워서 다시 이제 본인 입장을 바꿔서 이제 왕직을 이제 체포해서 이렇게 이제 목을 베버리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벌이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왕직은 이제 그 해상왕으로 군림하다가 이제 불행히도 이제 체포돼서 이제 최후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왕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왕직이 이제 그 잡혀서 사형에 처하기 직전에 이제 읍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일본과 무역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일본의 영주들은 소인이 충분히 설득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이 문제를 그러니까 왜구의 문제를 내가 설득할 수 있다. 또 영주들을 잘 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 글에서 이제 나타내죠. 그리고 본인의 목적 어디까지나 일본에 대한 그 무역인데 일본에 대한 무역을 이제 풀어달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왜구 문제에 대한 그 해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 무역에 대해 갈망이 컸고 또 이래서 이제 이 호종원 같은 경우는 이 해금을 조금 일본에 대한 그 해금을 좀 완화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뇌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엔 호종원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 강력하게 강수로 이렇게 입장을 섭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명나라의 당시의 해금 정책은 이제 결국에는 1560년대 말부터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인 해상이라든지 즉 중국인 무역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도항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나라 무역 사람들도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무역하는 것을 일정 부분 허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유독히 일본 무역만큼은 계속 금지를 시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일본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고 또 일본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이제
금지를 시키죠. 그만큼 일본에 대한 그 적개심 내지는 경계심이 이제 명나라는 상당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그 왕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구의 문제도 있었고, 외구가 이제 많이 약탈을 많이 했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중국 명나라는 이제 끝까지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문호를 열지 않고 줄곧 이 해금 정책으로 일관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중국하고 그 무역을 하고 싶었던 일본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차별되고 당하고 하니까 힘을 비축을 해서 드디어 이제 1592년에 이제 명나라를 또 치고 또 조선을 또 치기 위해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그 해상왕이었던 그 중국의 장보고라고 불렸던 왕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